냄새나. 며느리인 내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도 역겨운데. 냄새까지 맡아가며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텔에 가서 주무세요. 지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거실 한가운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쏟아내는 잔인한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헌신해온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최 여사는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민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세상 전부를 얻은 듯 기뻤다. 며느리 지연은 외모도 출중하고 직업도 좋았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지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처음에는 가끔씩 투정 부리는 줄 알았다. 어머니, 왜 이런 옷을 입으세요, 어머니? 그릇이 너무 낡았어요. 같은 사소한 불만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만은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으로 변해갔다. 오늘의 사건은 그 모욕의 정점이었다. 최 여사는 며칠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지현이 말하는 냄새는 바로 그 연고 특유의 한약 냄새였다. 최 여사는 지현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 아기씨, 이건 약 냄새라오. 며칠만 바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콧잔등을 찡그리며 왜 역겨워, 이런 냄새 나는 방에서 어떻게 자라고 하세요. 당장 방 빼세요. 라고 소리쳤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지현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민주는 늘 제3자처럼 침묵했다. 처음에는 중재할 타이밍을 못 잡는구나 생각했다. 내 아들이 설마 어머니를 버리겠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방관을 넘어선 동조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는 지현에 대한 두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귀찮음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모텔에 가라고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이 단 한순간에 모텔 방값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아들이 장만해 준 집도 아니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 가라는 소리를 듣다니. 최 여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래, 모텔에 갈게. 최 여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거대한 폭발을 앞둔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최 여사가 순순히 물러서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빨리 가세요. 짐 싸는데 1시간도 안 걸릴 거잖아요. 최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 장원은 꽤 넉넉했다. 아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이 돈으로 아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바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방문을 닫고 나오자 거실에는 지현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현은 손톱을 다듬으며 태연한 척했고 민준은 시선을 회피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최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내 아들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낯선 사람. 아니, 적군처럼 느껴졌다.
이대로 모텔에 가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현은 더 우쭐해질 것이고 민주는 영원히 그녀의 그늘에 가려 살 것이다. 최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모텔에 안 갈 거야. 지현이 고개를 들고 비웃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서 자시려고요? 이 집에서 냄새 풍기며 자겠다는 건 아니겠죠? 이 집에서 안 잘 거야. 그리고 이 집 이제 곧 팔릴 거야. 최 여사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부동산에 내놨어.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 집은 원래 내 명의였어. 너희가 결혼할 때 명예 이전해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네. 지현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오빠 명의라고 했잖아요. 그건 너희가 결혼할 때 너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짓말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잘한 것 같구나. 최 여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녀는 가방을 굳게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 밤에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앞으로 내 소식 듣기 힘들 거야. 최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닫혀버렸다. 밖으로 나온 최 여사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선희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렸던 계약,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바로 그 재산들 전부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저와 제 아들, 며느리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한 거야.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다.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텔에 가서 하루를 보내라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최 여사가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났다. 민준과 지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처음에는 최 여사가 의뢰 그렇듯 며칠 투정 부리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최 여사가 남긴 이 집, 이제 곧 팔릴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설마 진짜로 집을 팔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집은 오빠 거라고 했잖아. 민주는 초조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몰라. 엄마가 농담한 거겠지. 그냥 우리가 모텔에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러는 걸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날 저녁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법무법인이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민준의 상속폭이 각서였다.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진짜 집을 팔았어.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라고. 지연은 민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서류를 훑어보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빠, 이거 봐. 이 집 명의가 진짜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건 뭐지? 다른 재산도 전부 처분했대. 이건 다 뭐야?
서류에는 최 여사가 소유한 모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외에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투자해왔던 상가 건물과 빌딩, 그리고 거액의 예금 통장까지. 그 모든 재산이 특정 자선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과 지현이 알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았다. 민준은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며 살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말도 안 돼. 이 모든 게 다 엄마 것이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모든 건 생색내기였다는 거야. 지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최 여사가 가진 재산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왔다. 결혼 후에도 민준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그들은 최 여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불안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 갔다. 이 집은 명의가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처분될 수 있었다. 오빠, 당장 엄마를 찾아야 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다 팔고 자선단체에 기부해.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빼앗는 거라고. 지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지현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지.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다 우리 때문이잖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뭐가 심해. 우리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고작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한마디 한 것뿐이잖아.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돼. 이 모든 걸 다 빼앗길 만큼. 지현은 민준의 말을 끊고 악을 썼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지현의 말에 일말의 진심도 후회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어머니에게 늘 미안했다. 하지만 지현의 거친 성격과 늘어나는 요구사항에 이끌려 어머니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여왔다. 어머니와 지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민주는 지현의 성화에 못 이겨 최 여사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선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되네. 며칠 전에 전화 왔을 때 어디 조용히 여행 다녀온다고만 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최 여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때부터 민준과 지연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그들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명도 소송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다. 집이 팔렸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경악했다. 오빠, 명도 소송이래.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칠 수 있다고. 그들은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두 분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의 명의는 처음부터 최선희 씨였고 모든 재산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된 상태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더 들게 될 겁니다. 절망적인 변호사의 말에 지현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부당해요. 어떻게 자식한테 상의도 없이 재산을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기는 아닙니다. 최선희 씨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성인인 만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법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들이 보호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최 여사를 찾아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복수를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지현은 민준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엄마한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너는 매번 어머니한테 심하게 말했잖아. 내가 그때마다 너한테 뭐라고 했어야 해. 네가 나보고 효자 코스프레 한다고 비아냥거렸잖아. 민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들의 관계는 급격하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함께 있는 것 같았다. 2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민준과 지현은 강제로 집을 비워야 했다.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날,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이 모멸감을 줬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서야 최 여사의 진정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결국 작은 원룸을 구해 들어갔다. 지현은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붙잡고 울었고 민준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암흑뿐이었다. 최 여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최 여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19살에 결혼했고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갓난아기 민준을 안고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남편 빚은 아내 몫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애새끼라도 잡아다가 팔아버릴 거야. 빚쟁이들의 거친 협박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굳게 안고 결심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거야. 그때부터 그녀의 악착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남들이 버린 재활용품을 주워 팔았다.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민준의 젖값과 기저귀 값을 벌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거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젊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그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 민준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다. 민준이 밤중에 열이 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녀는 밤새도록 민준을 안고 울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반드시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줄게.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빚을 다 갚고도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 그녀의 손맛은 좋았고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반찬 가게는 대박이 났다. 그녀는 번 돈으로 강남의 낡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당시에는 허름한 동네였지만 그녀는 언젠가 강남이 부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몇 년 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녀는 그 아파트를 팔아 2개의 상가를 샀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더 큰 상가를 사들였다. 그녀는 돈을 불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들 민준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늘 바빴고 민준에게는 용돈만 넉넉하게 쥐어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최 여사는 그 갈증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에 만족했다. 민준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좋은 차를 사고 명품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최 여사는 그런 민준의 태도를 보며 흐뭇해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잘 살면 됐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녀는 민준이 철없는 행동을 해도 모른 척했다. 그녀에게 민준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다. 남편 대신 홀로 키웠다는 죄책감.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민준이 지현을 데려왔을 때 최 여사는 지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지현의 눈에는 계산적인 욕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러나 민준은 지현을 너무나 사랑했고 지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최 여사는 결국 민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후 지현은 최 여사가 가진 재산에 대해 끊임없이 캐물었다. 어머니, 그 상가 건물은 얼마나 해요? 그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최 여사는 그때마다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녀는 혹시라도 지현이 재산만 보고 민준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곧 사라졌다. 지현은 민준의 회사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돕는 척했고 민준의 사업이 성공하자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으스댔다. 민준도 지현의 이런 모습을 보며 든든해했다. 최 여사는 지현이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현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준과 지현은 기뻐하며 최 여사에게 효도하겠다고 맹세했다. 최 여사는 그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다. 모텔에 가서 자라는 지현의 말은 그 모든 거짓의 가면을 벗겨냈다. 민준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순간 최 여사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아들을 향한 헌신이라는 족쇄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선 후 곧장 오래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최 여사의 분노와 결심을 들은 김 변호사는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최 여사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민준 씨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연이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저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어요. 이제 그 돈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제 손으로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김 변호사는 최 여사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곧바로 재산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그녀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을 모두 팔았다. 현금화된 자산은 상당했다. 그녀는 그 모든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후원해오던 한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그 재단은 그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미혼모들을 돕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최 여사는 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곳으로 이사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최선희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민준과 지현의 삶은 이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큰 방패막이었는지, 그녀의 재산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다. 그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물론 그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그들의 몫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들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지현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게 된 이후로 매일매일이 악몽이었다. 그들이 살던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현은 매일같이 울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해?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 그녀는 민준을 탓했고 민준은 그런 지현에게 점점 지쳐갔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과거에 대한 후회와 서로에 대한 비난뿐이었다. 민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최 여사가 이미 손을 써놓은 상태였다. 최 여사는 평생 모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민준의 거래처들을 압박했다. 저 회사랑 거래하면 우리 회사랑은 끝이야. 라는 식의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자 당황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발을 뺐고 새로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회사의 자금줄은 점점 말라갔다. 민준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들마저 태도를 바꾸었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습니다. 내부 심사 결과 민준 씨의 신용도가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민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을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었다. 지현은 민준에게 더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오빠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머니가 모든 걸 가져갔으니 이제 우리 힘으로 벌어야 할 거 아냐. 지현의 잔소리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멍들게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고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결국 민준은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함은 한낱 종이 조각이 되었다. 오빠,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 모든 게 다 오빠 때문이야. 지현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지현의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민준은 처음으로 지현에게 소리쳤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현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오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지경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어머니한테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네 욕심 때문에. 네 오만함 때문에 이 모든 걸 잃은 거라고. 민준은 지현을 향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지현은 민준의 말이 아프게 다가왔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민준을 몰아붙였다. 그럼 오빠는 그때 왜 가만히 뭐 있었어? 남자답게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오빠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거야. 그들의 싸움은 그칠 줄 몰랐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지연은 자신의 명품 가방 몇 개와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갔다. 오빠 같은 비겁한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난 오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지연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집도,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멍하니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모텔에 가서 자라고 했을 때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저 한마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주는 돈을 벌기 위해 막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자비를 하거나 새벽에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굳은 살이 박혔고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가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웠을 텐데 그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 어느 날 민주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최 여사였다. 최 여사는 젊은 남자와 함께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최 여사를 보자마자 몸을 숨겼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자신 없이도 행복해 보였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아침 8시가 되면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지연이 떠나고 혼자 남은 원룸은 텅 비어 보였다. 예전의 호화로운 삶은 이제 꿈속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건설 현장에서의 첫날, 그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삽질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다. 주변의 인부들은 젊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저렇게 나약해서 어디 쓰겠나. 요즘 젊은이들은 참
민주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는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어머니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엄마는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굳은 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력의 흔적인지 깨달았다. 그의 손에도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다. 피가 나고 물집이 잡혔다. 밤이 되면 욱신거리는 손을 보며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도 돌아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꾸짖고 탓하기만 했다. 오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놓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삶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그 모든 허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연에게 미련이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비난과 잔소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정말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비겁함이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인부를 만났다. 그 인부는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민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거뜬히 해냈다. 민준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세요? 그는 민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젊은 친구,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사업을 크게 했었지. 돈도 많이 벌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때우며 사는 거지. 그의 이야기는 민준의 가슴에 와닿았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잘못한 게 있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친구,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다시 얻기 힘든 법이지.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게. 아니,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나. 그것만으로도 자네의 마음은 조금은 편해질 걸세. 그의 따뜻한 조언은 민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졌다. 비록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어머니가 만났던 변호사 김 씨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민준을 만나자마자 놀랐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김 변호사는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민준 씨, 최 여사님은 당신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최 여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최 여사님,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최 여사는 민준의 소식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나, 벌써 깨달음을 얻었나. 그녀는 민준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님, 저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게 그 아이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최 여사의 말을 민준에게 전했다. 민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장소, 자주 가던 식당, 만났던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어머니가 살았을 법한 동네들을 샅샅이 뒤졌다. 매일매일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지현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오직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적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 중년의 남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삶은 자신 없이도 행복해 보였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어머니를 멀리서 지켜본 후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전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그리움만이 남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다는 사실에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가 어머니의 삶을 망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삶에 끼어들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매일의 고통은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이었다. 그는 힘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있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보낼 선물을 샀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영양제나 따뜻한 목도리 같은 소박한 선물이었다. 그는 그 선물을 어머니가 사는 오피스텔 우편함에 몰래 넣어두었다. 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행복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식당 앞에서 최 여사와 중년의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식당에서 나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한 자선재단 건물로 들어갔다. 민준은 그곳이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그 재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재단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최 여사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최선희님 말씀이세요. 지금 상담 중이신데요. 민준은 직원에게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초의 여사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민준은 어머니의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최 여사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의 땀 냄새와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너를 키우기 위해 살지 않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최 여사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최 여사는 민준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연과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했다. 좋다. 네가 정말로 나를 그리워하고 후회한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내가 기부한 자선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돈을 바라지 않고 오직 봉사만 해라. 만약 네가 진심으로 봉사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민준은 최 여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매일 일을 마친 후 자선재단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는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 돈과 명예를 줬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에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혹독한 복수가 그에게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건설 현장과 자선재단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지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떠난 후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과거의 화려한 삶을 되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빠, 나야, 지연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다시 우리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 어머니도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지연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다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이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아,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해.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나를 용서하셨어.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내게 했던 행동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홀가분했다. 그는 더 이상 지현에게 미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방황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최 여사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녀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이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민주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이기적인 민준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민준은 매주 어머니가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돈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오직 서로의 안부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중년의 남자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분은 김 사장님이야. 예전에 내가 반찬 가게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지. 그때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어. 남편이 죽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신 분이지.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빨리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어머니의 곁에는 자신보다 훨씬 더 든든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김 사장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드린 효도를 대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은 민준의 인사에 미소를 지었다. 민준 군, 나는 그저 선희 씨를 좋아했을 뿐이야.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 자네도 이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주는 김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와 김 사장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한편 지연은 민준의 전화를 끊은 후 더욱 방황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했다. 그러다가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연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저 여자가 또 오빠를 이용하려 드는구나.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지연은 민준의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민준이 오빠는 사기꾼이에요. 이 회사 망하게 할 겁니다. 그녀의 횡포에 민준의 동료들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지현을 조용히 끌고 나와 이야기했다. 지현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났잖아. 끝은 무슨 끝이야? 오빠가 어머니한테 재산을 받아서 혼자 잘 살고 있다며. 나도 그 돈 줘. 나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 민주는 지현의 뻔뻔함에 질렸다. 지현아, 나는 이제 돈에 욕심 없어.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내게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셨고. 나는 그 사실에 만족해. 너는 아직도 돈에만 집착하는구나.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내게 매달리지 마. 지연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고? 말도 안 돼. 분명히 오빠한테 줬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민준은 지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현아, 제발 정신 차려.
너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거야. 이제 내게서 떠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주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다. 지현은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민준과 최 여사를 원망했다. 며칠 후 지현은 최 여사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 지현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최 여사는 지현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지현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최 여사는 지현의 애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현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현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돈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과거. 최 여사는 지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지현아, 너의 삶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내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마.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현은 최 여사의 마지막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다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세상을 탓했다. 민주는 지연의 소식을 듣고 최 여사를 찾아갔다. 어머니, 지연이가 찾아왔었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최 여사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들은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다. 민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김 사장님은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민준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예전의 화려한 민준이 아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의 민준을 본 은행 직원은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민준은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성공하고 싶었다.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민준은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정직한 가격과 성실한 시공으로 입소문을 탔다. 그는 성공의 기쁨을 어머니와 김 사장님과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민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최 여사는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김 사장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지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연은 민준과의 이별 후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제발. 민준은 지현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당당함과 오만함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현아, 나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의 삶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과거의 민준이 아니야. 너도 이제 과거의 너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지현은 민준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어머니, 최 여사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 여사가 민준에게 다시 재산을 물려줬다고 확신했다. 지현은 최 여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저 지현이에요. 민준이 오빠한테 재산 다 주셨죠?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어머니의 며느리였잖아요. 최 여사는 지현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지현을 밖으로 끌어냈다. 지현아,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는 민준이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민준이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거야. 너는 아직도 돈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너의 그런 욕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지현은 최 여사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거짓말, 분명히 주셨을 거야. 그동안 날 갖고 논 거죠. 복수한 거죠. 냄새 난다고 모텔에서 자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복수할 필요가 있었어요. 당신의 그 못된 신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요. 지현의 말에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현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녀는 지현을 놔주고 소리쳤다. 그래, 복수했다. 네가 한 말 때문에 너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을, 나 자신을 모텔 방값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지.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바로 너희의 자존심과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다. 내가 복수한 것은 너희의 돈이 아니야. 너희의 잘못된 가치관이었다.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준이는 깨달았고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지현은 최 여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 여사의 눈에 서린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과 최 여사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현은 그 후로 최 여사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에 집착하지 않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최 여사는 민준의 성공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 김 사장님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지현을 생각했다. 지현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그 복수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지현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다. 민준의 인테리어 회사는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고객들의 만족과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회사는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성공은 오로지 그의 노력과 진심으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최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김 사장님과 함께 살림을 합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지연의 삶도 변화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점차 일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가방과 옷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다. 지현아, 넌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지현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지현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지현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지현아, 잘 지내.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현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민준은 지현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 미안할 거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가 잘못했던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잘 살아가.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등을 보고 소리쳤다. 오빠.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철없었어.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을 보았다. 그는 이제 지연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민준은 지연과 헤어진 후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오늘 지현이를 만났어요. 지현이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최 여사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그 아이도 이제야 깨달았나 보구나. 잘 됐네. 이제 나도 완전히 마음이 편해. 그날 저녁, 최 여사는 김 사장님과 함께 지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도 참 안 됐어. 한때는 내 며느리였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김 사장님은 최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희 씨, 당신은 옳았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민준 군도, 그 며느리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당신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것이었어. 이제 마음 편히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최 여사는 김 사장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한편 지연은 민준과 헤어진 후 자신의 삶에 더욱 충실했다. 그녀는 식당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노점상을 차렸다. 그녀는 소박한 음식을 팔았지만 그녀의 음식에는 정직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노점상은 곧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어느 날 그녀의 노점상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 여사와 김 사장님이었다. 지현은 놀라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아, 오랜만이구나. 장사가 잘 되네. 지현은 최 여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최 여사는 지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지연은 최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오열했다. 그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최 여사는 지연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에 대한 용서와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 지연은 최 여사와 민준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복수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구원이었다. 민준의 인테리어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그의 회사는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좇는 기업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의 오피스텔에 들러 안부를 여쭙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삶은 바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선물을 다시 받았는지 깨달았다. 최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김 사장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온 평화와 사랑에 감사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지연의 삶도 안정되었다. 그녀의 노점상은 작은 가게로 발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음식을 팔았지만 그 맛은 일품이었다. 그녀의 음식에는 그녀의 진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최 여사와 민준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최 여사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민주는 어머니의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잘할게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김 사장님도 병실을 지켰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군, 너무 자책하지 말게. 선희 씨는 자네를 보며 매일매일 행복해했네. 당신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어. 민준은 어머니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며칠 후, 지현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빠, 나 때문에, 어머니가, 혹시 나 때문에. 민준은 지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지현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내가 불효자야.
지현은 민준의 말에 더욱 슬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한 것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최 여사가 눈을 떴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민준과 지현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지현아, 다 왔구나. 이제 다 괜찮아. 최 여사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나도 행복했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최 여사는 그 후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민준과 지현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지현도 자주 민준의 집에 찾아와 최 여사를 보살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모시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기부했던 그 재단과 함께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다. 지현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 그녀는 노점상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를 확장하여 어엿한 식당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가끔씩 민준의 집으로 찾아가 최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녀는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했다. 최 여사의 복수는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